최근 조현병 관련 사고가 이어지면서 조현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율은 0.04%로 낮고요. 또 미리 발견해서 관리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효병원 김형준 원장과 함께 조현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극히 일부의 조현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폭력적 행동은 치료와 보살핌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현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조현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신문 기사에 보면 유독 조현병이라는 네. 단어가 많아요. 네.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 조현병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조현병은 한마디로 뇌에서 생각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현이란 말이 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조절할 때 그 조자에 줄현자입니다. 정확한 조율이 되지 않은 현악기가 정확한 음을 낼 수 없듯이 생각을 만드는 뇌의 여러 기능 중이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생각이 조절되지 않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일정한 혈압이나 당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처럼 조현병도 스스로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 사건들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이 조현병 환자들을 위험하다고 표현도 하고요. 또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를 네.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조현병 환자분들이 증상이 악화됐을 때는 일부에서는 공격적인 성향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그런 공격 성향이 자신을 향하기도 하고 타인을 향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렵거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병 환자들의 중범죄율은 0.04%로 일반인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정신질환자의 범죄다 하는 선정성 때문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좀 화제성이 높아서 그렇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현병 환자분들이 대부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네.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더 순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조현병이 흔한 정신질환이라고 들었는데 주변에서는 쉽게 잘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좀 아무래도 이제 입원해 있거나 치료를 많이 받으시니까 눈에 안 띌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로 조현병의 유병률은 약 1% 정도니까요. 1%요? 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 50만, 전북에서도 2만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현병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남녀의 비율은 1대1로 같은 편인데 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발병을 해요. 근데 그 시기가 아무래도 취업이라든지 뭐 맞아요. 진학, 또 학업, 결혼, 군대 문제 같은 중요한 인생의 이벤트가 많아서 네. 그때 발병을 하고 그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함으로써 평생에 걸치는 후유증이 좀 남는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네. 있는 질환인 건 맞네요. 근데 이 조현병의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보시면 양성 증상, 음성 증상 두 가지로 좀 분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양성 증상은 사람한테 없어야 되는데 있기 때문에 양성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가장 흔한 것이 망상증하고 환각증인데요. 망상은 사실이 아닌 걸 진짜라고 믿는 건데 가장 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피해망상이 있겠고 네. 이와 관련된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환청이 가장 흔하게 동반되어집니다. 네.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옷차림을 한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와해된 행동 같은 게 양성 증상이 되겠고요. 음성 증상은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말수가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언증이 나타나고 의욕이 없어지는 무욕증,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고립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음성 증상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좀 혼잣말을 하신다거나 불안하거나 공격 성향을 보이는 것 같은 부수적인 증상 등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조현병이 잘 발생하는 뭐 위험군이나 위험 요인이 따로 있을까요? 과거에 보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계층에서 조현병 환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조현병의 원인이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건 원인이 아니고 결과였습니다. 아, 네. 조현병 환자분들이 병이 발병한 이후에 직업이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네.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여졌던 거고요. 다른 위험군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좀 사실은 가족력입니다. 가족력이요. 예, 조현병은 유전병은 아닌데요. 아까 제가 1%라고 그랬지만 네. 가까운 친척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으면 2에서 3% 정도로 발병률이 올라가고요. 형제간이 있는 경우에는 8%, 부모님이 한쪽인 경우에는 12%,
또 부모님 양쪽이 다 조현병인 경우에는 40%로 이런 가족적 성향을 많이 띠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유전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집안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고 해서 다 조현병 환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발병할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스스로 혹은 가족들이 판단할 수 있는 조현병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실제로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거죠? 조현병 이제 다른 어떤 요즘 그 의학적인 진단은 네. 진단 기구나 영상 장치 같은 게 많이 발견이 돼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조현병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전문의의 어떤 환자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들이 어떤 조현병의 발병을 의심할 수 있는 정구 증상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말수가 없어진다든지 네. 또 특정한 물건이나 행동에 집착을 해서 그런 걸 반복한다든지 또 어떤 특정 소리, 사람의 숨소리가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거나 창밖에서 나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거나 특정 소리에 또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빨간색이나 노란색 같은 특정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지각 이상 같은 그런 증상들을 정구 증상으로 많이 보이는데요. 네. 이런 문제들을 보였을 때는 바로 전문의와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한 가지는 조현병 환자분들이 병의 초기에는 대부분 자신의 증상이나 또 병을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의 변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이 진단을 받을 때는 꼭 동반하셔서 그 전문의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게 진단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현병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겁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대부분의 증상들이 완화되어져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좀 정신과 약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몸이 더 나빠진다거나 뇌가 더 나빠진다거나 하는데 최근에는 어떤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충분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증상이 완화돼서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치료를 잘 받게 되면 완치가 가능하다라고도 하실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조현병은 완치가 되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한두 번 약 먹고 낫는 병이 아니라 평생에 네. 걸쳐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조현병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약물 치료, 그다음에 생활 스트레스 관리, 생활 관리를 잘해서 어떤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만성 질환이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네. 조금 더 예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333 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3분의 1의 환자들은 약물을 조금만 복용하셔도 정상 생활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네. 3분의 1 환자들은 약물을 복용했을 때 증상은 대부분 없어지지만 어떤 경제 활동이나 직업 활동 같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좀 장애가 발생해서 주변에 도움이 좀 필요한 그런 환자군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3분의 1 그룹이 좀 안타깝지만 약물 치료를 해도 증상이 계속 남아서 집중 관리나 입원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조현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금 일찍 관리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그 예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했는데요. 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빨리 발견해서 빠른 치료를 할수록 그 만성화되어지는 경과를 막을 수가 있겠고 네. 예후가 훨씬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구 증상 같은 게 나타났을 때 빠르게 전문의와 상담을 하여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후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현병을 일찍 발견해서 잘 관리하고 치료를 하면 공격성도 줄어들고 네. 또 일상생활도 가능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조현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증상이 완화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좀 남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의료 서비스만으로 불가능하고 복지제도나 관리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좀 그러한 그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증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지내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제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원장과 함께 조현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해외로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장년층의 경우에는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폐질환, 또 정맥류와 같은 만성질환 하나쯤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여행 전에 주치의로부터 진찰을 받고 주의점과 문제 예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해서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명과 또 복용약물이 적힌 영문 처방전을 여분으로 준비해 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들뜬 휴가길 무엇보다 건강하게 즐기고 돌아오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